자, 그러면 우리는 하루에 물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지표수는 빨리 흘러나가 버리고, 지하수는 뽑아쓰기가 어렵고, 그래서 우리는 적정한 인구 밀도로 살면서 사실 근처에 내리는 수자원들을, 근처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수자원들을 굉장히 현명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태평양 연구소에 의하면 1인당 하루에 약 50리터의 물이 필요하댔어요. 50리터. 그런데 이 하루 물 사용량은 사실 기후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충분한 위생적인 환경과 건강 유지를 위해서 물을 끓여서 마시고 씻고 빨래를 하고 등등의 그런 삶에 있어서 기본적인 그런 건강 유지, 위생적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인이 하루에 50에서 100리터의 물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세계보건기구의 그 어떤 성인이 하루에 50에서 100리터. 자, 그럼 50리터를 쓴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디에 많이 쓰냐면 놀랍게도 음용에 5리터를 씁니다. 마시는데. 하루에 물 얼마나 마셔요? 2리터 마셔야 다이어트에 좋다고 하죠.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근데 그것도 체질에 따라 달라. 근데 음용에 5리터 먹는 것까지 뭐 어쩌고저쩌고 음식 준비에 10리터 목욕에 15리터 위생 처리에 20리터 즉 이 위생 처리에 20리터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발생한 오물을 흘려보내는데, 흘려보내고 그것을 적정하게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드는 물이 20리터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국가별 1인 1물 사용량의 특성은 아까 동영상, 저번 시간에 동영상에서도 봤듯이 사실 선진국일수록 물 사용량이 큽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통계로 282리터, 하루에 282리터를 씁니다. 아까 WHO 세계보건기구가 얼만큼 쓰면 된댔어요. 충분한 성인일의 하루 사용량은 50리터에서 100리터 사용하면 된댔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에 282리터를 써요.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가? 뭐 많이 써요. 이렇게 많이 쓸 수가. 이 충격적인 그 어떤 충격을 감출 수가 없는 282리터나 쓴대. 여러분 하루에 282리터 쓰는 거 같죠? 매일매일 머리 감잖아. 그렇다고 내가 매일매일 머리 감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전 세계 지금 인구 70억 명인데 26억 명이 기초적인 위생 관리에 필요한 물이 부족해요. 우리처럼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지 않아도 진짜 기초적인 위생 관리, 자기의 그 어떤 위생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조차 부족하다라는 거죠. 9억 명은 안전하게 마실 물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되도록 저개발 국가들이 이렇게 물 사용량이 적고 그 개발 국가들이 이미 충분히 개발된 국가들의 물 사용량이 많습니다. 어떻게든 물을 잘 받아 쓰고 잘 공급해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인프라의 차이도 있으나 문화적인 차이도 분명히 있다는 거. 네,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면 좋겠어요. 이미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물을 사용 중이에요. 그래서 가용한 유출량, 우리가 쓸 수 있는 양, 이렇게 비가 내려버리면 확 쓸고 내려가 버리는 유출이 반 이상이고, 비가 내리는 걸 다 받아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비도 사실 충분히 내리는 건데, 그것도 우리가 미처 캡처하지 못하고 흘러보내는 양이, 유출량의 반 이상, 그냥 흘러나가는 양이.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한 유출량은 뭐 한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이 정도에서의 반 이상이 사실상 또 농업에 사용된다는 거죠. 네, 농업에 사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의 물 사용량은 농업용수, 산업용수, 생활용수의 순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두길 바래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산업용수이자 지구의 인구가 70억이나 되는데 생활용수 아니겠어? 라고 하지만 사실 농업용수가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느냐면 봐요. 농업에 가장 많은 물이 사용된다. 그럼 만일에 지구온난화나 기후이변 같은 일로 원래 농업을 할 수 있던 조건의 지역에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으면 농업 생산량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렇게 큰 타격을 입을 경우에 전지구적인 식량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식량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물은 우리가 댐을 가두고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에너지와 또 연관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에너지와 식량은 또 연관이 있어요. 어떻게? 이미 석탄과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가 고갈이 되고 대체 에너지원으로서 카놀라유, 카놀라유나 뭐 이런 어떤 옥수수, 그죠? 그런 어떤 옥수수유, 이런 어떤 대체 식물성 기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그럼 한 곳에는 식량이 없어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옥수수 그렇게 재배해가지고 잘 사는 나라에서는 그 사람들 먹여 살릴 생각하지 않고 기름을 생산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사실 물 때문에 이 에너지나 이 푸드, 즉 식량 생산의 위기가 오면 사실 그 식량 생산으로 알량한 에너지를 뽑아 쓰겠다라는 그 의도 자체도 네,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인류가 당면한 이 물 관련한 에너지와 식량의 문제, 워터 푸드 에너지 넥서스가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됩니다. 자, 기억해 두세요. 인간이 물을 사용하는 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1순위다? 농업용수. 두 번째가 산업용수, 즉 공업용수죠. 공장에서 쓰는 물. 그리고 세 번째가 생활용수.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부터 누누이 가장 중요한 수자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하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전 지구 인구의 4분의 1 가량이 지금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는 액체 담수량의 99%, 즉 빙하나 빙원으로 얼어 있는 거 말고, 고체로 얼어 있는 담수 말고 액체 담수량의 99%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중국 내륙은 봐요. 이 비가 쉽게 내릴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이렇게 중국이 크게 있고 여기 바다가 있으면 바다에서 증발해서 구름이 형성되잖아요. 이 구름이 오면서 여기에 이렇게 인근에서 또 비를 다 내려 육지를 만나면서 대기의 마찰이 일어나면서 육지에서 이렇게 비를 다 내리거든요. 이렇게 비를 막 내리고 이 안으로 들어가면 사실상 여기에서 증발한 수증기의 양이 딱히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가물어요. 즉 대륙 내부가 건조한 이유는 증발할 만한 수증기가 없어서 비가 내릴 게 없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큰 대륙, 땅덩어리 넓어서 참 부럽지만 어쨌든 큰 대륙의 내부는 이렇게 척박하고 가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강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중국 북부에서는 사실 지하수를 쭉쭉쭉쭉 뽑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잘 살아야 하니까. 경제 발전이 심화되면서 2000년도 이후에 중국 북부의 지하수면은 한 해에 4m씩이나 감소를 했어요. 인도 남부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2, 3m씩 감소를 했죠. 여기서는 사실 지표수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기술이 힘들어요. 그래서 4분의 3 이상의 지하수는 사실 100년과 1000년의 기간을 두고 채워진다는 사실을 감안을 하면 굉장히 그 물 자원의 그 어떤 부족이 지금 현재는 정말 위기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하수는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뭐 제가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죠. 자, 그럼 지하수의 함량, 지하수의 보충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을까요? 저해하는 요소 중에 가장 큰 요소가 무분별한 지하수의 사용과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 면적의 증가입니다.
이 무분별한 지하수의 사용은 사실 함량되어 있는 지하수를 함량되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뽑아 올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요.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력의 증가는 유출률을 증가시킵니다. 여기서 유출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앞으로 좀 가볼까요? 유출이 뭐라 그랬어요? 그 토양 알갱이 사이사이, 지표면 토양 알갱이를 사이사이를 다 이렇게 채우고, 즉 밑에 침투에 들어가는, 여기 이렇게 침투에 들어가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일단 표면이 다 적셔지고 나면 빠져내려가는 속도보다는 거기 이제 표면에 있는 토양 알갱이 사이가 이미 물로 채워져 가지고 그 위를 넘쳐 흐르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우리는 유출이라고 부르는데, 이 유출이 되게 되면은 사실 하천으로 신속히 만들어져 가지고, 빨간색으로 합시다. 하천수를 심각하게 형성을 해가지고는 바다로 빨리 흘러나가 버려요. 그래서 이 유출률이 증가된다는 거죠. 즉 예전에 이렇게 어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식생으로 자연적인 식생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얕은 침투가 25%, 빨간색으로 합시다. 얕은 침투가 25%, 깊은 침투가 25%, 즉 50%는 이 토양 밑으로 내려갔다면 지금 이 위를 다 콘크리트로 포장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콘크리트가 사실 투수율이 거의 제로기 때문에 이 콘크리트로 이렇게 해놓은 것을 사실 그 사이사이에 있는 얕은 그런 어떤 아주 드물게 만날 수 있는 투수 면적으로 인해 가지고 한 15%만 내려가고 나머지는 다 흘러서 인근 하천으로 흘러가 버린다는 거죠. 인근 하천은 또 흐르는 양이 많아지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다로 흘러나가게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 특강역시 불투수 면적률을 보면 부산, 서울이 53.08%, 불투수 면적이 가장 크고요. 부산이 26.12%로 서울보다는 적어요. 왜 서울보다 적으냐면 부산은 이미 부산의 70% 산지예요. 산지예요. 나머지 68.57은 다 산이에요. 장산, 금정산, 황령산, 이런 어떤 산들이에요. 그래서 불투수 면적이 굉장히 높다. 전국적인 그 어떤 단위로 이 불투수 면적과 투수 면적을 디지털화된 지도, GIS 기법으로 뽑는 작업을 2018년에 제가 했어요. 이거 제가 한 결과. 자, 그래서 비만 오면 온천천이 불어나는 이유는 사실 수영구의 불투수 면적은 70.13%로 전국 9단위의 10위. 놀랍습니다. 수영구의 불투수 면적은 70.13%.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된, 그죠? 어쨌든 부산이 다 그래요. 동래구의 불투수 면적은 61.8%로 전국 9단위의 16위에 해당합니다. 온천천 유역의 금정구의 불투수 면적은 19.57밖에 되지 않아요. 왜 19.57밖에 되지 않나요? 금정구는 부산에서도 가장 더운 구에 해당해요. 개발 지역이 많아서. 그런데 금정산이 차지하는 영역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금정구의 불투수 면적은 20%가 채 되지 않지만, 금정구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금정산, 유역 경사가 굉장히 높죠. 유역 경사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이 불투수 면적률을 흐르는 물이 온천천으로 쫙쫙쫙 빠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온천천 물이 이렇게 불어나는 것이, 그러니까 부산대 전철역이나 장전역까지 그렇게 위협할 정도로 온천천 물이 불어나는 것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비만 조금 많이 온다 하면 이제 넘치죠. 그걸 또 제보를 할 거라고, 그 비 오는데 온천천 근처 부산대 전철역 아래 하천에서 알짱거리다가는 큰일 납니다. 정말 자기 목숨 내놓고 그런 거 그렇게 내려가가지고 가까이 찍어가지고 제보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요즘 뉴스 만드시는 분들이 인력이 부족하신지 어쨌든 생생한 현장의 얘기를 전한다면서 그런 제보 영상을 너무 봤는데 제보 영상을 찍는 것도 위험하더라고.
음.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얼마나 위험한지를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죠? 음. 자, 그 다음 우리가 물을 가둬놓기 위해서 하는 행위는 댐 건설입니다. 이 안동댐은 경상북도 안동시에 있는 다목적 댐이에요. 1971년 4월에 착공해서 1977년 5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해서 저랑 동갑이에요. 44년대였죠. 그래서 하류 지역에 있는 4만 4천 헥타르에 달하는 농지에 연간 3억 톤의 농업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상류에서부터 딱 이렇게 물을 막은 거야. 그리고 부산 대구 등에 연간 4억 톤의 생활 용수와 공업 용수를 공급합니다. 뭐 부산 대구라고 하긴 힘들죠. 거의 대구예요. 빈번히 일어나던 낙동강 중상류 지역의 홍수 통제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댐이 사실 얼마나 이게 우리나라가 하천 그 유역 경사가 커가지고 비가 내리면 훅 흘러가 버리고 비가 내리면 훅 흘러가 버리고 비 조금 안 온다 싶으면 강물 끌어다가 농사 짓기 힘들고 하면은 이렇게 댐이 굉장히 많은 나라에 해당해요. 이 댐의 규모는 이렇게 항공 사진으로 보면 조금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네이버 지도를 한번 보여주는 걸로 했는데 링크가 먹지를 않네요. 잠시만요. 아이고.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이버. 자, 네이버 지도. 네이버 지도. 해서 네이버 지도를 여기서 클릭을 하고 어디를 찾을 거냐면 안동댐 찾을 거예요. 안동댐. 이렇게 찾으면 안동댐이 이렇게 떠요. 여기 지금 월령교라는 다리가 있고 여기서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 지사가 이렇게 있고 여기로 이렇게 이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이 면적이 다 안동댐입니다. 이렇게 보면 또 잘 모르겠지. 그지? 그런데 이거를 위성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아, 거대하다. 진짜 거대해요. 여기가 지금 안동댐 민속박물관. 여기가 안동의 굉장히 유명한 다리 월령교입니다. 월령교가 이렇게 존재하고 월령교가 이렇게 존재하는 그 바로 위에 사실 댐이 있어요. 음. 그래서 댐을 가로지를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았고 이 위에가 사실 여기 댐 유출구가 있죠. 여기가 그죠? 여기 지금 도로가 있고 아이고 착각했어요. 그리고 댐을 이렇게 가로지를 수 있는 지금 상당히 물이 빠져 있는 시기에 네 이걸 했지만 이 시커멓게 보이는 이 부분이 다 뭐다? 안동호 즉 안동댐 갖추고 있는 이 거대한 여기 어떻게 생각해요? 어마어마하죠? 굉장히 큰 댐이에요. 굉장히 큰 댐인데 이건 내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면 사실 여러분 강에다가 댐을 건설한다는 건 보통 일은 아니에요. 물을 막는다는 것은 인간이 자연에다가 할 수 있는 가장 좀 도발적인 도전이에요. 물을 막는다는 건. 왜냐하면 물은 제가 1주차부터 늘상 이렇게 설명해 오듯이 어떠한 특징을 가집니까? 서로 물 분자간 인력이 강해가지고 모세관 현상을 가지죠. 표면 장력이 크고. 그래서 하나의 틈만 생겨도 우르르르 다 빠져나가는 게 물이에요. 인간이 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도전이었어요. 그렇지만 인간이 해냈죠. 물을 잘 쓰기 위해서. 그죠? 어마어마한 토목공사. 그러면 이렇게 지금 여기에 이렇게 다 잠겨 있는 이 면적에 사람이나 동식물은 안 살았을까? 살았지. 다 살았지. 다 수몰되었지. 그죠? 이러한 면적에 있어서의 생태계의 보전에 대해서는 깡그리 무시를 하고 오로지 인간이 물을 조금 더 여유롭게 쓰겠다라는 목적 하에 이런 어마어마한 토목공사를 해낸 겁니다. 다시 PPT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어디까지 했더라. 네. 자, 댐. 자,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염이라는 것의 정의를 한번 해볼까요? 오염. 오염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환경의 교란 또는 물리적 교란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이 오염을 오염이라 하지 않고 공해라고 불렀어요. 이 공해에 이 공자는 공공할 때 공자고, 해는 해악을 끼친다 할 때 해자예요. 즉 공공의 해악이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해를 입는 사람의 차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 공공의 해구나. 물론 지금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차별은 없어요.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수질오염, 대기오염, 토양오염처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이러한 분류의 문제에는 공해라는 말을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삐공해, 소음공해 이런 부분에는 사실 오염이라는 말보다는 공해라는 말을 쓰죠. 그 자체로 현상이 존재하는 그 자체로서 해악을 미치니까. 그래서 생명체의 생명에게 해를 끼치는 모든 교란을 포함하며 단위 면적 또는 단위 부피당 존재하는 자연 본연의 자정 정화 능력을 초과하는 양의 오염 물질이 발생하거나 존재하는 경우, 그래서 거기에 살아있는 생명체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경우를 통칭해서 오염이라고 부릅니다. 폴루션이라고 부르죠. 자, 자연 정화 능력. 그래서 수질 오염은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면, 오염 물질이 물의 자정 능력을 초과하여 자연 수체 내로 자연수 체내로 배출될 때 해당 수체가 이용 목적에 적합하지 적합하지 않게 된 상태를 우리는 수질오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수질을 어떻게 이용하나요? 어떻게 이용해? 농업, 산업, 생활용수. 그래서 생활을 한다는 것은 마시는 거, 씻는 거, 그리고 물놀이 하죠. 물놀이도 하죠. 우리는 물로부터 굉장히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어요. 어쨌든 다양한 이용 목적에 적합하지 않게 된 상태를 수질오염이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자정작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자연계열물은 사실 그 스스로가 유입된 오염물질을 물리화학적 및 생물학적 작용에 의해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능력의 단위 부피당, 단위 시간당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어쨌든 시간이 지나야 그것도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될 테니까 단위 부피당, 단위 시간당 가지고 있는 그 자정작용의 능력에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물 안으로 유입되었을 때 수질오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인성 전염병에서 중금속 유해 화학물질 오염까지를 우리는 수질오염의 주요 내용이라고 하는데, 이 이후로 기생병, 기생충, 유기물 부영양화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수인성 전염병을 잠시 얘기를 하자면, 오염된 물과 식수에 잔류하는 병원성 미생물에 의해서 감염되는 전염병을 얘기합니다. 우리 수인성 전염병으로 지구 전체의 병원 침대의 반 이상이 수인성 전염병에 의해서
점유당하고 있다는 세계보건기구의 통계가 있는데 어,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야, 언제 끝나겠어요. 여러분 얼굴 보고 수업하고 싶은데 우리는 과연 예전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어쨌든 이 다음 그 어떤 수질 오염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수업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